지금 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업공공 AI 전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 염재호 위원장님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압력을 하도 넣으셔갖고 오늘 강의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 분야하고 공공 분야 두 분야에서의 그 AX 인공지능 전환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작년 9월 1일 9월 초까지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고 또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뭘까요? 제가 인공지능 강의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때는 딥러닝이나 LLM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이 인공지능 강의를 해? 할까봐 제가 첫 장에 제가 공부할 때 봤던 책과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썼던 컴퓨터 사진을 붙였습니다. 저 책이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책인데요. 80년대의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학계의 각광을 받으면서 연구 주제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때 나온 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인데요. 저 책이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치 머릿속에 사람 뇌 속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 뉴런들이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생각하듯이 똑같이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뉴런을 흉내낸 컴퓨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컴퓨터 용어로는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저자를 보면요, 밑에 럼메라트라고 아마 맥클랜드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저 양반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그 엔드하고 PDP 리서치 그룹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리서치 그룹인데 저 그룹 속에 있던 사람이 제프리 힌튼입니다. 그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이고요. 그래서 저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저는 저 책으로 처음 뉴럴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요, 요 다음 장표하고도 이제 얘기가 맞닿아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뭐 어디 사이파이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모습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여기 밑에 써졌는데 커넥션 머신이라는 그 당시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요 박스 하나에 저 불 켜진 데가 4K 4016개씩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4000개의 프로세서가 4개가 있으니까 16000개 프로세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컴퓨터 자체가 지금 PC만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6000개 프로세서지만 지금 같은 칩셋이 아니라 저 당시에는 16000개가 원빗 프로세서였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히도 저 컴퓨터를 써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행운이었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챗GPT를 비롯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사실 학문적으로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1960, 70년대부터 연구가 돼서 80년대에도 한번 크게 연구를 했고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제는 컴퓨터였습니다.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용량이 작고 스피드가 느려서. 그런데 그 컴퓨터가 반도체 발전으로 인해서 메모리도 커지고 프로세서도 빨라지고 해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좋아졌는데 저때 또 뉴럴 네트워크를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없는 거예요. 저때가 인터넷이 막 여러분들 아마 제 기억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SNS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생겼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해서 지금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하고 데이터의 양이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2010년대에 가서도 챗GPT 같은 걸 못 보셨죠. 그때 우리는 이 딥러닝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LLM의 그런 모델을 성공을 못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기술이나 알고리즘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깼냐 하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머입니다. 여러분들 챗GPT가 뭐예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기존의 알고리즘하고 다릅니다. 트랜스포머는 내가 문장을 읽어주면은 거기서 바로 교육이 되는, 훈련이 되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질문을 주고 답을 주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히면은 걔가 알아서 그것을 습득하는 그런 트레인을 시키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걸 일단 구글이 발표를 했고요. 그거를 전 세계에 쉐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냐? 한국 조경현 박사도 지금 NIU 교수로 있는데요. 그 양반도 굉장히 큰 저자 중에 하나인데 Attention is everything이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육을 시킬 때 이 AI한테 훈련을 시킬 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인풋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책을 한 페이지 인풋을 줬을 때하고 한 번에 책을 한 권을 읽게 했을 때하고 다르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페이지에 있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의 상관관계하고 또 책 한 권 내에서 이 단어하고 저 단어하고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다르죠. 책 한 권 내에 있는 단어끼리의 상관관계는 완성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 갖고는 그걸 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어텐션이란 거하고 트랜스포머라는 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여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픈 AI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1750만 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챗GPT 3부터는 1750억 개죠. 1750억 개의 파라메터 셋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때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을.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마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도 놀랍습니다. 크기를 키웠더니 나왔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인공지능의 성과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또 어텐션, 그리고 크기의 문제였다. 모든 게 다 크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만 빼면. 어텐션도 크기, 인풋의 크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으면은 AI가 안전하다고 그러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AI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 원리를 파악하려는 팀도 있고 걔가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개발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블랙박스인 상태입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규모를 키웠더니 된 겁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이게 챗GPT 3.5가 2022년 말에 나오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채택률을 조사를 한 겁니다. 저 50%라는 거는요, AI 채택률이 50%라는 것, AI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AI를 하나라도 쓰고 있는 회사들 손들어 한 겁니다. 100개 중에 그 50개였어요. 딱 2023년에 챗GPT 3.5가 나오고 나서 제너러티브 AI를 쓰는 회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개 중에 33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동시에 다른 AI를 쓰는 회사들 또 제너러티브 AI를 쓰는 회사들이 100개 중에 60% 이상까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제가 말씀드린 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장표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잡 시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도입 속도와 임팩트를 축으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베인 앤 컴퍼니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장표입니다. 이 보시면은 1이라고 써져 있는 에어리어. 그러니까 도입 속도도 빠르고 또 임팩트도 크다. 뭐가 있나요? 대부분 다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가요? 임금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AI가 먼저 잡을 대체하는 것은 임금이 높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AI를 써서 임금이 낮은 부분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것을 AI가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특정 부분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걸 끼거나 옮기거나 또 아주 반복적인 일,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일, 그거는 로봇이 하고 AI가 하죠. 하지만 임금이 가장 높은 부분부터 AI 전환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 그 다음에 여기 법률 회계 경영 자문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도입 속도가 지금 법률 회계 경영 자문 굉장히 빠릅니다. 왜? 임금이 높기 때문에. 누가 없어질까요? 대표 변호사가 없어질까요? 대표 변호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 변호사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없어집니다. 그걸 AI가 대신 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회계사 말씀하셨습니다. 회계사도 고도의 스킬을 필요로 하는 내가 이걸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겠다 길을 열어주고 큰 방향을 설정해주는 대표 회계사는 안 없어집니다. 그 밑에 기장을 하고 그 밑그림을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의 직원들이 먼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영향이 큽니다. 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뭔가요? 랭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뭔가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모델이 AI가 당연히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보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랭귀지입니다. 사람의 말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지만 희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뚜렷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이 실수 없이
잘해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렇다고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한테 AI 툴을 다 본인이 원하는 걸 적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월 구독료를 내고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당신들의 생산성을 높여라. 우리가 1년 걸려서 개발할 거를 반년에 개발하자. 3개월에 개발하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보면은 제조 분야가 임팩트는 큰데 도입 속도가 저기 보면은 좀 느리다고 돼 있고 교육 분야가 그렇고요. 제일 처져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의류, 가구 등의 제조, 또 농업, 뭐 물류, 숙박, 음식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저게 전혀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농업도 요새 뭐 존 디어라고 그 미국의 그 트랙터 회사가 하고 있는 걔네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면요, 미국 농장에서는 굉장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확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속도와 임팩트가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오늘 공공부문의 AI 도입 현황과 계획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장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에 만든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인데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일단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간 기업의 많은 그 서비스를 요새 디지털 기술에 의한 서비스 또 인공지능으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확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민간 기업으로 받는 서비스 수준으로 정부도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 경험을 해보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백신 예약 대란이 일어났고 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신용카드 회사랑 협력을 했습니다. 저런 대란들을 푸는데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기술을 대고 경험을 댔습니다. 그래서 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민간의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정부로 끌어들여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해 보자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1위일까요? 네. 여러분들 1위로 알고 계시죠? 네.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라고 알고 계실 텐데 불행하게도 1위를 못한 지가 7년쯤 됐습니다. 현재 제 기억에는 2위를 하다가 3위로 내려왔나?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1위가 누굴까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대단한 나라인데요.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덴마크 얘기는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자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가 평가하는 디지털 정부 순위에서는 우리나라 여전히 1위입니다. 하지만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위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빨리 만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들이 있어요. 정부 내에 17,090개의 IT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얘기를 해외에 나가서 제가 발표를 하면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하면 17,090개나 있어? 니네 그걸 어떻게 다 쓰냐?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처별, 기관별로 전부 IT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만드느라고 저렇게 나눠서 만들다 보니까 17,090개나 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처나 기관들이 자기 목적 사업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기본법에 박혀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 적용을 안 합니다. 감사받을까 봐. 그래서 데이터 개방공에 높은 장벽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술과 컴퓨터는 쇄골 들여갖고 디지털인데 행정 절차는 아직 아날로그였습니다. 인감증명서 여태 요구를 하는 요구 사무가 많고요. 인감증명서 110년 된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 대만, 한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었죠. 그걸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저 17,090개의 시스템을 따로따로 SI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정부다. 저것을 목표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소스 쪽에서 넣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공공부문의 AI 도입 전략, 저희가 만들었던 AI 도입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중기, 단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AI에 대한 인식, 또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라는 그런 POC 과제를 해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공공부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대략 2023년, 2024년 13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공기관,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초거대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POC 과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 서비스, 혁신 서비스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요 다음 장에서 아마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민간이 개발해 놓은 초거대 AI,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 셋을 갖고 있는 챗GPT 정도 되는 초거대 AI를 정부에 들여서 도입해서 정부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POC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POC 과제에서 보시면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 강사분께서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컨택센터에 적용한다고. 컨택센터에 적용합니다. 근데 컨택센터를 대신하는 AI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상담사, 민원 상담사들을 위한 AI였습니다. 민원 상담사를 도와주는 AI가 생산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을 도입했더니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시간이 짧아져 갖고 민원인 대기 시간 절감 14.5% 저거 명확하게 쟀고요. 그다음에 이 상담사의 또 다른 생산성이 좋아진 게 10%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상담사는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것을 AI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까 앞에 강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오그멘트 해줄까,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서 생산성을 높일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였죠. 그리고 저 밑에 뭐 청년이나 소상공인에 맞춤형 혜택을 주고 또 외식 통계 판매량 분석을 통해 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뭐 이런 비슷한 POC 과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사회 문제 해결이었는데 응급실 뺑뺑이 해소. 저거 급한 과제였습니다. 의료자원 정보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저희가 한 도시를 정해서
그 도시의 모든 응급실, 대형 응급실을 다 이으려고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얘기가 돼서. 근데 그게 그 의대 정원 문제로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2024년에 7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7개 기관을 묶어서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도시의 대표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성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인파 밀집 위험 사전 예측이라는 과제였습니다. 그 이태원 사고 잘 아시죠? 그거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텐데 왜 못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아마 지금 저게 인파 밀집 지역이 몇 곳이, 그러니까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십 곳이 지금 뽑혀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접속량 정보를 받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에 개인이 접속한 기록을 받는 게 아니고요. 기지국에 접속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수량만 받는 겁니다. 그게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통 한 이태원이라는 구역이 있으면요, 거기서 커버되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 우리는 보통 한 대여섯 개 중첩된 기지국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분석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 양이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옮겨오는 그 접속 자체가 이쪽 한 곳으로 이 수렴되는 것을 저희가 AI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먼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기 지금 대부분 적혀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일어난 재해입니다. 그 뭐가 있었나요?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저것도 전국 단위 홍수 예보를 지금 223개 지점을 레드 앨러트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일단 거기에 홍수 예보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차량에서 많이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에 경보가 뜹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 다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경보가 뜨고 우회 도로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내년에는 우회 도로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을 바꿀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은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그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223개 지점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에서 여기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교통에 보면 도시철도 안전 관련 법령 매뉴얼 사고 기록을 학습해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얘기가 뭐냐면요, 저 도시철도 공사하고 같이 한 겁니다. 저 근로자 작업자들은 어디서 근무하냐면 철로에 있습니다. 철로에 있는데 갑자기 위험 상황이 닥쳤어요. 안전사고 상황이 닥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무전을 한답니다. 무전을 어디로 하느냐? 관제실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관제실에서 그때부터 매뉴얼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전사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기다 AI 적용해서 이 법령, 매뉴얼, 사고 기록, 비슷한 사고 기록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철로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현재는 쳐서 넣습니다. 현재 상황.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떻게 대응하라고 나오죠.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근로자가 말로, 음성으로
물어보면은 음성으로 대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POC 과제가 아니고요. POC를 끝내고 본격적인 구축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초거대 AI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인데요. 저기 써진 대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근로감독관 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연간 신고 사건이 40만 건이나 되고요. 또 감독을 해야 되는 대상 사업자가 210만 개나 됩니다. 저걸 3,000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간 40만 건이면은요. 한 사람이 3일마다 한 건씩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장 감독도 28,000개만 샘플링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사건 처리 신속화를 25일 처리 속도를 10일로 단축하고 감독 사업장을 28,000개 하던 것을 AI를 써서 30만 개까지 늘리겠다. 저 목표로 지금 초거대 AI 근로감독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근로감독관의 보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우리나라에 한 2,600만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뭐 임금 체불이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뭘 문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근로감독관들이 너무 바쁩니다.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노무사를 찾아가면 20분에 2만 원입니다. 그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AI를 훈련시켜서 저희가 노무사를 대신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 심사 업무 지원입니다. 뭐 이거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허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절차, 법에 규정된 지식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또 심판결문을 아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고 또 뭐 유사 특허도 검색해주고 또 의견서도 신청인이 낸 의견서도 요약해서 알려주고 이거 당연히 특허 심사관들의 시간을 단축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일이죠. 이 설명을 드리려고 앞에 거 빨리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 이거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어렵다.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성과가 쉽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정말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나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이 정말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말도 어눌하고 그다음에 표정도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의 얼굴 표정, 입술 모양, 상반신 제스처, 음성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것을 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갖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저렇게 위에 이제 훈련된 LLM이 밑에 안녕하세요를 얘기한 거 이것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고 또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 수단 제공을 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AI라고 저희가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나요? 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단기로는 POC 과제를 하고 또 작은 과제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중기로는 민간 회사에서 개발한 초거대 AI를 도입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이 그림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민간의 AI를 정부 공공기관들이 공무원들이 쓰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죠? AI가 밖에 있으면. 근데 AI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발전을 안 하겠죠? 한번 들어와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늙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몇 년마다 갈아 끼든지. 뭐 갈아 끼려면 또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안에 민간의 AI를 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마 이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정부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IT 시스템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원관리원, 정부의 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공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밖에 하고 끊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민간에 챗GPT를 여기다 넣었어. 아니면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바를 여기다 넣었어. LG에 제가 특정 기업을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갖고요. LG에 뭐죠? 예? 액션입니까? 액션 아닌 것 같은데. 액션은 옛날 그 셀폰 이름 아니에요? 하여간 엑사보데 예. 하여간 그것들을 여기 정부 안에다 넣으면은 끊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혁신이 더 안 일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멈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클라우드 정보자원관리원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 PPP 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요, 민관협력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대구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3군데 있습니다. 대덕, 광주, 새로 만든 게 대구입니다. 그 다음에 DR 백업 센터가 지금 현재는 세종에 있죠. 근데 이 대구 센터에다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저기에 한 층에 민간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는 상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민간 기업들의 클라우드가 올라와 있고요. 우리가 초거대 AI를 얻는다면은 저 상면 위에 얹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 민간 AI 플랫폼이라고 있죠. 이 화살표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 있잖아요. 이 민간 협력 클라우드 인프라. 그러니까 PPP 존에 민간의 플랫폼이 얹어져서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리드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짜낸 고육직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또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건 매년 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보시려면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가 주로 써져 있냐면은 아마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방안이 제일 중요한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안 등급 결정, 그다음에 분류 등급, 그러니까 시스템의 분류 등급하고 망 분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 또 데이터의 학습 방식 결정, 또 서비스 구현 방식 결정, 뭐 여러 가지 공공 부문에서 AI 도입할 때 꼭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적힌 것인데요. 대략 26개 문헌 145개 사례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무원 공통 업무와 특화 업무 구분, 또 자체 활용 대민 서비스 구분, 보안 등급에 따른 아키텍처 구분, 또 다른 서비스 확장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서비스 분류 매트릭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AI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저 매트릭스부터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의 사용자 관점에 따른 분류인데요. 첫 번째가 질의응답. 그러니까 행정문서를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AI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 그래프, 이미지, 수기 작성된 문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형화된 데이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도 쉽게 받아볼 수 있는지, 또 정기간행물 회의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한 요약,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도 회의할 때 보면 다 스마트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절대 요약 자기가 안 합니다. 요새 공무원들. 그 스마트폰에서 AI가 다 요약해 줍니다. 기록해 갖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기획 창작. AI가 요새 디자인도 잘해요. 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창작물을 만들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상담을 지원하거나 또 대화형 질의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와 연계해서 서비스 중단 없이 그런 서비스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용됩니다. 그래 지금부터 아마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씩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저기 있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전임자의 백업 자료, 관련 법령, 또 이전 작업을 했던 그런 샘플들을 보고 저렇게 해서 행정문서가 말하듯이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엄청난 일이 들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피난구 유도 등 점등 작업을 하려는데 확인할 사항도 많고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저게 실제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피난구 유도 등 점등 작업, 점검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줘 하고 사용자가 치면은 이 원래 트레인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저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피난구 유도 등의 관련 법령, 그 다음에 기존에 처리한 작업 샘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약을 해서 이 공무원에게 다시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생산성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기 간행물 회의 자료 요약, 단순 목적 업무의 문서 자동 작성 지원.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획 창작. 요새 뭐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데 이거 진짜 실제 해본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지금 그 AI 구독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AI 구독료 여러분들 어떻게 낼 것 같아요? 공무원들 회계 계정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죠? 그래서 뭘로 낼 것 같습니까? 복지로 해서 지금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주고 실제 이게 나옵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기 지금 서울 가이드 2024 한강 빗섬 축제 이거 AI로 만든 거고요. 저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줬고 거기에다가 빛, 야간, 레트로, LED라는 키워드를 주고 만들어낸 그런 포스터고요. 저 옆에 보시면은 지자체별, 지자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 서베이를 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 서베이를 해서 지자체에 있는 교통정책과 뭐 도시경관 담당관, 인사과 니네가 AI를 쓸 수 있는 업무가 뭐지? 라고 해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질의응답, 분석 활용, 문서 작성 뭐 다 표시가 돼 있죠. 네? 어느 게 서울시 거냐고. 어떻게 아셨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 모르겠는데 서울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죠.
이 거버먼트 AX에 대해서 난립니다. 공공 분야의 AX 전환에 대해서 난리인데요. 사실 이 해외보다는 우리가 훨씬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외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도 연방기관 AI 이용 지침 2024년에 바이든 정부에 나왔습니다. 저게 어떻게 나왔냐? 바이든의 행정명령, AI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저게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OMB 예산실이 그냥 지시하면요 다 옵니다. 각 부처가 뭐 자기네 일정 내고 뭐 뭘 언제까지 뭘 하겠다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했고요. 또 영국도 정부를 위한 생성의 AI 프레임워크를 2024년에 발표했고, 불란서도 프랑스도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현대화 계획을 2024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저거보다 훨씬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세웠고요. 단지 그것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2024년 9월에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률 9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AI 활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2월에 두바이에서 열린 그 월드 거버넌트 서밋이라고 정부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갔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 일하는 컨설턴트가 와서 제 옆에 앉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머스크 욕을 해대더라고요. 아이 뭐 거의 쌍욕을 해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거기서 생산성을 올려서 남는 잉여 인력을 대국민 서비스에 아날로그로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더 훨씬 국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방문 서비스, 여러모로 공무원들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남는 인력, 생산성이 높아져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국민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트럼프가 머리가 안 좋았고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을 자른다고. 네, 여기는 아마도 이런 전체적인 공공부문의 AX를 위해서는 위에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저 거버넌스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끝나는 순간 임기하고 똑같이 끝납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저희가 관련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사고로 지금 이렇게 일찍 끝나게 돼서 저희가 그걸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는 누가 가져가야 되지? 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자랑인 것 같네요. 제가 아까 그 두바이 월드 거버넌트 서밋에 초청받아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저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2023년, 2024년을 계속 갔었고요. 그 올해는 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장이 이미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 그랬는데 꼭 당신이 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 자랑을 하려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자기네 자랑을 하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네가 2023년에 와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와서 봐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그때 와서 토론을 하면서 정부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다.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부의 모습은 구글의 검색창 하나 아니면 챗GPT의 프롬프트 박스 하나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왜 각 부처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부처를 알아야 되고 그 부처를 찾아 들어가서 일을 봐야 돼. 국민한테는 정부 하나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하기 전에. 그래서 아부다비를 갔습니다. 아부다비에 우리나라 정보자원관리원 같은 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공공 클라우드를 하드웨어로 깔고, 하드웨어 요새 화웨이 다 걷어냈습니다. 거기 요새 엄청 미국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화웨이 장비 다 걷어냈고요. 새로 하드웨어를 깔고 그 위에 뭐를 깔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얹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그 애저를 깔고 그 위에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한 프롬프트 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AI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AI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네이버? 네이버 그 정도 되나요? 지금 실력이? 아,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가 사우디하고는 일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도 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아까 덴마크 말씀드렸죠? 아랍에미레이트 공통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제가 이 세 나라가 이제 요즘 시대의 트렌드 세터라고 보는데 UAE는 그 AI를 누구 걸 갖다 놨냐? 오픈 AI의 챗GPT-4를 바이너리 라이센싱했습니다. 바이너리 버전을 샀어요. 하지만 여기 AI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튜닝이 되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트레인을 시킬 수 있는 세부 트레인을 시킬 수 있는 버전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봤습니다. 대략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대민 서비스로 갖고 있는 서비스가 56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 하나에다가 내가 이번 달까지 내야 되는 공과금이 얼마고 지금 밀려있는 범칙금이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걔가 쫙 찾아서 말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게 가능한 거는 그 왕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이 시키니까 각 부처들이 그냥 데이터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돈 써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깔고 그 다음에 오픈 AI 거 사왔습니다. 오픈 AI를 사올 수 있는가? 오픈 AI가 아무 나라나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오픈 AI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스타게이트 500 빌리언 투자한다는 그 얘기 있죠. 그죠? 거기도 아랍에미레이트 펀드에서 50 빌리언 들어갑니다. 50 빌리언이면 제일 많이 내는 겁니다. 지금 오라클, 소프트뱅크 돈 없습니다. 500 빌리언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아랍에미레이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적극적이고 실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이거 하는데 돈 전체 얼마 들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시죠? 2 빌리언 US 달러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2조, 요새는 3조 되나? 요새 달러가 좀 올라서 3조 될지도 모르겠네요. 2조 한 7, 8천억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말이야. 그냥 부처들 다 이어 하고서 2조? 2조 쓰지 뭐 따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2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2023년, 2024년 쓴 돈이 얼마냐 하면은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서 따로 만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각 부처들이 절대 거기 데이터 안 내놓고요. 다 안 있죠. 이것으로 오늘 네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